미국 예일대학은 명문대학이지요. 예일대학 교수 중에 정치경제학 교수 알렉스 그린 박사가 있습니다. 정치경제학이라는 것은 정치학과 경제학을 합친 과목이 정치경제학입니다. 예일대학의 정치경제학 교수 알렉스 그린 박사가 한국에 대해서 칭찬하는 글을 썼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120여 신생 독립국가가 시작됐는데 그 중에서 딱 한 나라가 선진국에 올라섰다. 코리아, 대한민국이다. 코리아만이 산업화, 민주화를 동시에 성공해서 선진국에 올라섰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시작되던 해 1948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나라를 시작하던 때에 가난하기로 아프리카의 가나라는 나라 다음 꼴찌의 2등 국민소득이 35달러였다. 35달러였던 나라가 지금 선진국으로 올라선 그 비결이 뭐이냐? 그걸 4가지를 들었습니다. 알렉스 그린 박사의 지적입니다. 첫째가 뭐야? 첫째, 이승만 박사가 1948년에 시작해서 6.25 전쟁 일어나기 2달 전 1950년 4월 30일에 종결했는 토지개혁 혹은 농지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국 초기에 1948년도에 전국의 소작인이 80%를 했습니다. 심지어 호남 농업지대에서는 90%까지 소작인이 있고 천석군, 만석군 그러는 것이 듣기는 그럴듯하지만은 한 사람이 만석군을 하자면은 그 밑에 소작인이 수백 세대 소작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농림부 장관 조봉암을 불러서 조봉암은 청년 시절에 공산당 당원이랬는데 해방 전후에 공산당의 만행을 보고 환멸을 느껴서 민주주의로 전향을 한 인물이 조봉암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총명하고 유능하니까 농림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조봉암 장관을 불러서 임자 농지개혁을 하소. 소작인이 80%인 나라에 무슨 민주주의 하겠소? 이거는 민주주의, 경제 자립 없는 민주주의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지를 소작인들에게 농지를 나누어 주소. 그랬더니 농림부 장관이 각하 뜻은 좋으신데 그 당시에 여당이 한민당입니다. 한민당. 각하를 받드는 한민당 여당이 거의가 지주 출신 또 상공인 출신들인데 지주들이 자기 땅 내놓는 걸 허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참 카리스마가 탁월한 분이지요. 아니요. 내가 책임지고 막을 테니까 임자는 실천만 하소.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한민당 지주들을 억누르고 조봉암이 뛰어난 정책을 세워서 토지 개혁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세계의 토지개혁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조봉암 박사가 지주들한테 땅을 사들여 가지고 그걸 농민들한테 싸게 넘겨준 겁니다. 유상환수, 유상분배라 그래요. 그런데 지주들한테는 몇 년 안으로 땅값을 갚는다 하고 회수해가지고 한 농가당 3정보 9,000평은 자기가 하고 나머지는 전부 정부에 파시오.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농민들한테 소작하던 땅을 자기가 붙이게 하면서 땅값을 어떻게 갚느냐. 조봉암 박사의 계획은 3년간 농지를 분할 상환하도록 했는데 결제 서류를 조봉암 박사가 올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이래 보고 줄을 쫙 꺼버리고 5년이요. 5년. 농민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3년 만에 다 갚어. 5년을 그 자리에서 고쳤어. 농민들이 5년간 땅값을 갚으니까 그동안에 지주한테 매년 세금 바치든 지세 바치든 그거 가지고 다 갚을 수 있는 거예요. 5년 안에 전부 지주가 된 거지요. 그게 50년 4월 30일 딱 끝냈는데 2달 뒤에 6.25가 터진 겁니다. 인민군이 그걸 미처 모르고 호남으로 다니면서 그 인민군 6사단이란 유명한 중국 팔로군 출신 군대가 있습니다. 팔로군이 호남 지역 담당인데 사단장이 방태산이요. 호남 지역을 점령해가지고 농가 다니면서 지주를 몰아내고 농민에게 땅을 줍니다 하니까 농민들이 무슨 소리요? 우리 땅 다 받았는데 뭔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단군 이래 받은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 때 나가서 싸우고 그래서 유엔군 미군이 와서 이겼다는 거 이전에 소작인이었던 농민들이 땅 받은 뒤에 그 땅을 지키려고 목숨 걸고 싸워서 6.25 전쟁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지개혁이 왜 중요하냐? 농업자본에 막혀있던 자본이 산업자본으로 바뀐 거예요. 만석군, 천석군들이 땅값을 받아가지고 산업에다가 투자한 거예요. 그리고 소작하던 사람들이 자기 땅이 되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자식 교육을 시킨 거예요. 두 번째 성공 비결이 교육열. 옛날 소작했으면은 학교를 못 보낼 텐데 땅을 다 받고 나니까 자작농이 되니까 경제가 자립이 되고 자식들 학교 보내서 교육에 성공한 게 두 번째. 세 번째 뭐냐면은 박정희 장군 이래로 경제개발 5개년, 10개년 계획하면서 산업화에 성공한 거. 그 시골 아가씨들이 밤에 10시간씩, 11시간씩 밤새워 재봉틀 돌리고 이런 농촌 아가씨 청년들이 도시로 와가지고 산업 일꾼들이 돼가지고 저임금으로 밤낮 일하고 우리 박 대통령이나 정부 관료들이 부패하지 않고 개발에 투자해서 산업화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장군이 다른 나라 군대 혁명을 많이 했는데 다른 나라 군대하고 뭐이 다르냐? 제3세계 군사혁명이 그때 유행했는데 남미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군사혁명이 전부 성공해가지고 자기 챙겨가지고 돈을 스위스 은행에 엄청 저축을 하고 부정부패했는데 박정희와 그의 동료들은 그걸 전념하지 않고 전부 국가 개발에 투신한 거. 박정희가 죽은 뒤에 유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승만 박사가 하야한 뒤에 돈 모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와이로 피난 갔는데 떼거리가 없어서 하와이의 제미 동포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이승만 박사 생활비를 대줬는데 이승만 박사 부인이 프란체스카 여자예요. 오스트리아 귀족의 딸인데 이승만 박사 양복을 깊고 또 입어서 기운 양복을 입고 기운 내복을 입고 그렇게 지내는 것을 제미 동포들이 보고 울면서 어떻게 초대 건국 대통령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근데 이 대한민국의 전설이요. 이 대한민국이 나라가 되려니까 이승만 박사 때나 박정희 때나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치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조국을 발전시킬까? 여기에 일념을 한 거지요. 네 번째 뭘 들었냐면은 김영삼, 김대중 이런 선생을 위시해서 민주화 운동. 시민들이 도시에 나서 교육받으면서 민주주의를 배우니까 대학생들이 4.19 데모를 하고 5.16도 데모를 하고 민주화 운동이 성공을 해서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가 동시에 성공해서 대한민국이 유일한 선진국으로 2차 대전 이후에 새로 시작된 나라 120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에 올라설 수 있었다. 참 귀중한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체제 경쟁에 승리했지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본이 성경이지요. 기본이 성경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또 복지사회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정치사회 제도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나온 5가지 사회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복지사회. 경제적으로 열린사회, 자본주의. 그리고 법치사회. 5번째, 개인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인권 존중.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쓴 글에 세속도시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첫 부분에 뭘 썼냐면은 인류 역사상에 많은 책이 쏟아졌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나온 책이 헤아리기도 어렵겠지요. 그 많은 책 중에 인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이 뭐이냐? 하비 콕스 얘기는 바로 출애굽기다.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왜 세계사에 가장 중요하냐? 출애굽기 이전에는 바로 왕이 다 재산을 차지하고 인권도 차지하고 왕의 밑에 백성들은 그냥 물건처럼 대했다. 근데 출애굽기 이후에 무슨 소리냐? 바로왕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바로왕이나 다리 밑에 거지나 소작인이나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인간 해방, 인권,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전 왕이 다스리던 시대, 출애굽기 이후 백성이 다스리는 시대, 역사는 갈라진다. 하비 콕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1945년 해방된 뒤에
남한은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이승만 박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북한은 공산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김일성의 전체주의, 공산주의 체제, 이 양쪽이 딱 대결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전체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가 딱 부딪혀서 싸우는데 대한민국 휴전선이 최전선이에요. 최전선. 옛날엔 38선. 휴전된 데 휴전선. 휴전선이 그냥 보통 휴전선이 아니에요. 거기 이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저쪽에는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딱 부딪히고 있는 세계사의 최고의 현장이다. 그래서 휴전선 옆을 한번 관광 삼아 한번 가보십시오. 휴전선 철책이 있으면 이쪽에 4km, 저쪽에 4km, 8km는 그냥 비무장지대. 거기는 아무도 번창 안 하기 때문에 통일이 된 뒤에는 세계 최고 유적지가 될 거라 그래요. 전 세계에서 4km, 4km, 8km가 그 살림이 그냥 손 안 대고 가만 놔둔 데는 대한민국 휴전선밖에 없어. 거기는 멧돼지, 호랑이, 뭐 온갖 동식물이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마음 놓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통일되면 그걸 세계적인 자원의 보고로 휴양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인권에 이르는 이 모든 체제, 사상, 이게 성경의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명감으로 느껴야 됩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는 여당도 야당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남이니 호남이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역과 연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거 함께 지켜야 될 축복이죠, 축복. 그런데 우리 한국 역사가 좌익적인 사람들이 차지한 거예요. 해방되자마자 두 인물이 크게 부상했는데 조선노동당 공산주의 지도자인 박헌영, 뛰어난 인물입니다. 아주 천재고 충청남도 예산 출신인데 아주 이 사람은 비상한 사람입니다. 또 이승만도 비상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이승만, 전체주의 공산주의의 박헌영, 양쪽 지도자가 대결을 했는데 처음에 미군정청이 점령지인 일본 땅을 점령한 거죠. 미군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떻게 독립시켜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미군정청 책임자가 하지 중장이요. 하지 중장 그 부대가 전부 이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새로 생길 신생 독립국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야 되느냐, 민주주의, 자본주의 해야 되느냐 여론조사했는데 78%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해야 된다. 그냥 이게 박헌영이라는 선동가고 조직가고 뛰어난 인물이 땅은 다 농민에게로, 지주는 숙청하고 다 이렇게 나오니까 소작인이 80%인 나라에 그 말이 얼마나 좋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방된 뒤에 미군정청 조사에 78%가 사회주의 해야 된다.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승만이 미국에서 또 왔는데 하지 중장의 점령군은 이승만을 못 오게 했어요. 이승만이란 위험 분자가 오면은 이 나라가 흔들리겠다. 그때 중도파 민주진영의 김규식이라는 사람,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영의 여운형이라는 사람,
대표를 뽑아가지고 남북이 연합해서 연합정부를 세우게 하자. 소련도 북한도 거기다 박헌영도 거기 찬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김규식, 여운영 둘 다 한국 교회에서 자란 청년들이요. 한 사람은 중도 좌파 여운영, 한 사람은 중도 우파 김규식 둘 다 기독 청년 운동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사상이 약간 달랐던 거지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승만이 끼어들면은 복잡해지니까 하지 장군이 이승만을 못 오게 했어요. 비행기 표를 못 끊게 하고 못 오게 했는데 이승만이 누구하고 친했느냐 하면은 메가더 장군하고 친했어요. 메가더 장군한테 일본 동경에 있는 극동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한테 국제 전화를 했어. 미스터 제너럴, 내가 해방 조국에 갈락하는데 당신 부하 하지 장군이 반대를 하니 이게 말이 되겠어? 비행기를 못 끊게 하니까 내가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메가더가 열받은 거야. 메가더는 사령관 별 5개고 하지 중장은 별 4개니까 그래? 그 녀석 괘씸하구만. 그러면 내가 전용 비행기를 미국에 보낼 테니까 그걸 타고 오시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전용기가 미국 가서 이승만을 태우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활동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해야 된다. 공산주의는 100년 안에 망할 것이다. 이승만은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어. 그러고 공산주의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을 부인한다. 물질을 숭배한다. 물질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미래가 될 수 없다. 앞으로 세계의 운명은 민주주의다. 이래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공산주의 딱 뿌리를 내린 거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승만 박사의 공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요.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건국의 큰 참 별과 같은 건국 대통령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체제가 정착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거이지요. 1970년에 박정희 장군이 5.16 군사혁명, 군사 쿠데타 일으킬 때는 우리 남한은 국민소득이 78달러, 북한은 240달러. 북한은 6.25 뒤에 김일성 중심으로 경제를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어. 남한은 78달러 국민소득이, 북한은 240달러요. 그대로 갔으면 우리가 비에트남처럼 공산화 통일이 됐겠지요. 그런데 이승만 장군이 참 카리스마가 있지요. 그걸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여러분 국민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 하려면 국민이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교과서를 찍을 돈이 없어. 전 국민을 국민 교육을 시켜야겠는데 교과서 찍을 돈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일부러 미국 갔어요. 미국 가가지고 미국 부자들 찾아다니면서 우리나라의 국민 교육의 교과서 찍으려니까 돈이 없어. 종이값 좀 헌납하시오. 미국말로 도네이션 하시오. 그래가 미국 재벌들한테 돈 모아가지고 우리 그걸로 교과서 공부했어요. 내가 시골에서 그래서 찍은 책 가지고 공부했는데, 내가 초등학교 때는 27살 먹은 아버지도 같이 1학년이에요. 나는 그때 또 1년 일찍 입학해가 6살하고 27살이 한 반에 공부한 거예요. 한 반에. 다 국민이 다 한글 깨쳐야 된다. 그래서 그때 대한민국 독립할 때 1945년에 한국의 문맹률이 90%야. 90%.
옛날 양반네 하고서는 양반들 10%만 글을 읽고 국민 90%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을 모르면 글을 모르면 투표를 할 수 있냐? 민주주의는 투표해야 되는데 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국민교육을 시켜가지고 문맹률 90%가 1950년까지 문맹률 50%를 줄이고 지금은 전 세계 문맹률 제로, 전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문맹률이 0%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우리 역사입니다. 역사. 이 위대한 역사요. 세계가 박수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는데 한강의 기적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한반도의 기적으로. 한반도의 기적이 되려면 통일을 이루어가지고 통일 한국이 한강의 기적에서 한반도의 기적으로 올라서면 세계에 박수받는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나라가 되는 게 있는데 요즘 우리 사람이 무리하면 몸살 걸리지요. 우리나라 정치도 사회도 몸살이 걸려서 나라가 이상하게 막 나라가 앓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제도 저 세종시에 가가지고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내가 인도하고 왔는데 어제 세종시에는 오후 2시에 내가 설교하는 시간에 진눈깨비가 오더라고. 그 세종시의 야외에 진눈깨비 맞으면서 20대, 30대 청년들이 그 듣는 거예요. 그 일회용 우비 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눈비 맞으면서 내 강의 듣는 거예요. 내가 감동을 했어. 그래서 내가 연설하다가 하고 내려와서 참 악수 다 했습니다. 참 고맙잖아요. 그 청년들이. 그래서 내가 청년 한 명한테 지난번에 그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학교 2학년 학생 밤 10시에 추위에 떨고 서 있길래 자네는 이 추위에 왜 나와서 고생하는가?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래요. 어르신네, 나는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왔건데? 그랬더니 자유민주주의 지키려고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떠요. 자네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어디서 배우기는요. 상식 아닙니까? 상식. 우리가 중국식 사회주의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북한식 공산주의는 더 안 되잖아요. 나는 그래서 배웠어요. 그래서 자네 혹시 교인인가? 그랬더니 예, 서울 어느 교회 청년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고마워서 내가 나이의 자네들 위해서 뭐 좀 하고 싶은데 도와줄 게 없냐? 그랬더니 따끈따끈한 오뎅 국물 생각나네요. 그래서 내가 밤중에 수배해가지고 오뎅을 2,000명분 2번을 날렸어요. 근데 내가 돈이 모자라니까 먹어야 될 사람은 10,000명이야. 2,000명 딱 끊어지니까 모두 줄 섰다가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을 교육시키고 그런 나라 위에서 줄 서는 걸 박수를 치고 이게 성경에서 그들이 배운 거다. 한국 교회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성공한 교회예요. 대한민국 현대사의 기독교의 공로가 엄청나지요. 그러고 앞으로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책임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교육이 잘못되고 정치가 잘못되고 민심이 요동을 쳐도 통일한국 시대, 통일한국의 7천만 동포들은 우리가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정신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지요. 교회. 교자는 가르칠 교, 모일 회. 가르치고 배우는 회, 교회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상하 간면이 힘을 합쳐야지요. 힘을 합쳐가지고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열린 사회, 개방사회, 자본주의, 복지사회, 개인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 존중, 그리고 법치,
전체주의는 법으로 안 다스려지지요. 법이 무시되는 나라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상하게 쥐약 먹은 것 같아. 법대로 안 하는 거예요. 법대로. 판사가 어떤 사람이 맡으면 무죄가 되고 어떤 사람이 맡으면 유죄가 되고 사법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고등고시가 됐을 텐데 고등고시를 붙어도 정신 상태가 망가지면은 꼭 쥐약 먹은 사람 같아. 판결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이 헌법재판소, 사법부 앞에서 데모하고 그렇게 하는 거이지요. 여러분, 딴 거 없어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돼요. 그렇지요? 국민들이 의논해가지고 성경에 가르쳐 주는 대로 하면은 통일도 될 거이고 경제도 부흥될 거이고 세계 선진국이 되는 거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초대교회가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중에 첫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역사적인 연구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교인이 얼마나 됐었냐? 추산으로 2만 명. 그때 예루살렘시가 크지 않았는데 2만 명이 교회에 모였으면 엄청난 거지요. 시 전체가 들썩들썩한 거지요. 2만 명 교인들이 모였는데 파가 생긴 거예요. 신파, 구파. 구파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구파요. 그리고 신파는 외국에서 들어오거나 젊은 세대가 신파요. 구파, 신파가 이제 파벌이 생겼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 6장 1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 사도행전 자체가 초대교회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동하신 이야기. 사도행전이지요. 그래서 영어로는 사도행전이 액츠입니다. 액츠. 행동의 책. 성령의 행동하신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히브리파 사람들은 사도들 중심으로 구파요. 기존파요. 신파는 외국에 다니다가 헬라 여러 나라 다니다가 왔는 새로운 교인들이요. 서로 모르는 중에 패가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나 옛날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 좁은 거는 비슷한 것 같아. 믿는 사람들이 자꾸 속이 좁잖아요. 응? 전부 나만이즘. 내 주장밖에 없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파벌이 생겨가지고 신파, 헬라파들이 원망하는 거야. 야, 이거는 뭐 사랑 하더니 뭐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배추뿌리 먹냐? 응? 누구는 구제 받고 누구는 뭐 냉수만 마시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사정을 잘 아니까 도와주고 새로운 과부들은 사정을 모르니까 구제에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저끼리 갈라먹네? 불판이 생기니까 불평불만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 교육받았지요? 불평불만 속에 간첩은 날뛴다. 그 기억나세요? 불평불만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갈라지게 됐어. 그런데 사도들이 정말 잘했어요. 이게 민주주의요. 영적 민주주의. 그래서 민주주의는 교회에서 나온 거이지요. 자, 2절 말씀.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 교회 올 때는 은혜 받으러 왔는데 우리 사도들이 잘못했다. 은혜 말씀 전하는 거는 제쳐놓고 헌금 관리, 구제, 봉사 이걸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열심히 떨어졌어. 이게 잘못됐다.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은혜는 못 전하고 헌금 관리, 재정 관리, 구제만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생겼다.
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제 권위주의 사회 같으면 다 모아놓고 왜 그래 많이 말아? 그딴 소리 하려면 예배당 나오지 마시오. 당의 말을 듣지 뭐 그렇게 잔소리가 많소.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안 그랬어. 아주 열린 마음에 민주적으로 성숙된 사람이라 다 모아놓고 여러분 이 문제가 생긴 것이 우리 사도들 탓입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 구제 활동만 한 것이 문제가 되니 선거를 합시다. 선거해서 일꾼 7명 뽑읍시다. 첫 번째 7집사요. 7집사. 우리 헌금 관리, 구제 관리 이런 거는 전부 그 사람들이 맡기고 우리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행복해진 거예요. 아, 사도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해서 첫 선거지. 선거해가지고 7집사를 뽑았어. 7집사 이름이 그 나오지요? 5절입니다. 5절. 4절부터 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겠다 하고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나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집사 명단이 쭉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선거로 뽑은 거예요. 선거로. 그래서 6절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자, 그렇게 딱 민주적 절차를 의논해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딱 했더니 어떻게 됐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릇이. 성령이 그런 조직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게 된 겁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7절이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는데 3단계예요. 3단계. 첫째는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데 전적으로 하니까 말씀이 왕성해지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늘어났어. 교인과 제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자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고, 제자가 늘어났어. 그리고 세 번째, 허다한 무리가 복종했더라. 교회가 부흥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도 지금은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점점 부흥돼서 말씀의 왕성한 미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탄하게 영적으로 부흥돼 가지고 말씀이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허다한 무리가 복종하게 됐더라.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아버지 은혜로 우리 둘의 온라인 교회 축복하셔서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허다한 무리가 이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